수익을 위한 첫걸음, 오늘도 기관과 세력들의 정보를 토대로 확실하게 포트폴리오 잡아드리겠습니다.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주시면 너무나 많은 힘이 됩니다. 오늘의 방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실물 경제가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를 디테일하게 알려면, 그리고 내일 FMC를 미리 예측을 하려면 현재 미국이 처한 금융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면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월가의 골드만삭스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모건 같은 미국을 대표하는 금융기관들의 재무적 상황을 들여다봐야 하겠죠. 하지만 시간적인 관계로 기업들의 재무 상황을 꼼꼼하게 체크하기보다는 미국 전체의 금융 상황을 추적하는 그런 금융지수만 따라가다 보면 미국 금융기업들의 안전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제대로 알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지수로는 블룸버그에서 추적하는 미국 금융상황 지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말로 미국 금융조건 지수라도 말을 해요. 말 그대로 미국 금융 컨디션 지수인데 보다시피 파란색 실선 보이죠? 여기에 미국 주요 금융기업들을 한데 묶어놓은 인덱스 지수예요. 작년이 22년 1분기가 시작되기 전을 보면 금융상황 지수는 크게 하락하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이는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기 전이라서 그런 겁니다. 이후 금리 인상과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동시에 찾아오자 미국 금융상황지수는 완전하게 이렇게 폭락을 해버렸죠. 폭락을 해버렸고 그 다음에 이는 미국 제조업 및 기술기업들이 이렇다 할 대출도 없었고 투자금 유치도 못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출한 금액도 상환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요. 하지만 23년 3월 시작부터 미국 금융상황지수는 어떻게 되나요? 완전한 반등 회복세를 보이면서 어느 순간 2022년 금리 인상 시작 전까지 올라섰죠. 그렇죠? 이것을 보고 우리는 한 가지를 느껴야 하겠습니다. 바로 미국 시장이 거의 다 회복됐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증거로는 미국 SP500의 움직임이 큰 변동성 없이 100거래일 연속으로 1.5% 이상 하락세를 보인 적이 없었다는 사실에서 알 수가 있죠. 네모칸 보이시죠? 요거입니다. SP500은 올해까지 정점을 찍은 이후 근 2달 동안 1% 이상 하락한 적은 딱 4번에 그쳤는데 이외에 1일 주가 변동폭은 과거 2018년 이후로 가장 작은 변동성, 가장 작은 하락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SP500의 지수 움직임 이거 차트 보잖아요. 바로 어제자 종가 기준까지 어떤 것 같나요? 지난 22년 10월 1월 당시 미국 중간선거 이후로 바닥을 제대로 다지면서 가진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I 혁명과 인플레이션 둔화와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상승해가고 있는 미국 시장입니다. 그렇죠? 시장에 자금줄을 대고 있는 투자 기관들의 움직임이 별다른 큰 변동 없이 시장 상승량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야 한다는 것이죠. 언론에서나 나스닥 100이나 반도체 지수가 다소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폭락이 왔다느니 경제 침체는 유효하다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고는 있지만 저희 채널에서 꾸준하게 지난 1년 이상 시청한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아무런 큰 위험 없이 꾸준하게 주가가 잘만 상승해왔다는 사실을요. 이는 굉장히 이례적인 반등 상승 회복세이긴 하지만 주가 시장이 크게 하락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는 사실에 기인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큰 변수라 함은 연준이 당장 내일 있을 FMC 회의에서 투자자들을 놀라게 할 만한 충격적인 발언을 하는 건데요. 충격적인 매파적인 발언만 하지 않는다면 금리 인상이 거의 완료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기관들 입장에서는 현재 순매수 포지션을 크게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 해석입니다. 사실 이런 말도 씁쓸하긴 하지만 저희 정보들을 이제 와서 접하는 분들이야 지금 당장의 단기 변동성이 좀 많이 흔들리고 투자의 원리, 원칙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뿐입니다.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흔들릴 뿐이에요. 주가가 조금만 흔들려도 상승을 말하면 저 사람 진짜 왜 저런 말을 해서 남 탓을 많이 하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 채널의 정보들을 꾸준하게 접하고 이전부터 투자를 조금만 진득하게 자신만의 원리, 원칙을 만들어서 하는 분들이라면 제가 드리는 정보들이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그 진위를 제대로 알 거라 생각을 해요. 아무튼 확실히 이러한 기관들의 자금 투자금이 별다른 이동 없이 매도 포지션을 취하지 않고 꾸준히 순매수 포지션을 계속해서 유지하자 SP500은 지난 몇 달 동안 장기 이평선인 200일선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200일선을요? 중요한 건 SP500 내에 포함되어 있는 500개의 우량주들 중 무려 절반 이상의 기업들이 현재 장기 이평선인 200일선을 상회한다는 겁니다. 50%에서 60% 이상이요. 이 중 시가총액, 기준가중치가 높은 빅테크 기업들은 전부 다 200일선을 상회하고 있죠. 이는 과도하게 높은 금리와 함께 미중 간의 반도체 문제와 더불어 미 국채 금리 수익률이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는 와중에도 미국 기업들이 엄청난 실적 성장을 해주고 있는데 해서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죠. 이는 당연히 소비자들이 기업들의 상품이나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입하거나 이용하거나
자주 이용해주고 있기에 그래서 가능한 실물 경제인 겁니다. 미국 소비자들의 구매 여력, 즉 소비 지출 여력이 살아있고 계속해서 꾸준한 소비 활동을 하기에 유효하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미국 가계 상황이 어떤지도 제대로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기 침체나 경제 악화 및 경제 폭락에 관한 언급을 할 때마다 단골 멘트로 나오는 것 중 한 가지는 미국 가계의 신용카드 빚이 역대급으로 사상 최고치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 보는 표에서 알 수 있듯 빨간색 동그라미 보이나요? 신용카드 빚이 사상 최고치 근래에 들어가지고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건 맞아요. 하지만 잘 보면 가처분 소득 대비 대출률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도 않았습니다. 팬데믹 이전이 여기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올라오지도 못했어요. 즉 신용카드 빚이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증가할 수도 있지만 실제 가처분 소득 대비 신용카드의 비율은 팬데믹 직전보다 아직도 낮은 상태죠. 쉽게 말하자면 전체 순소득 대비 대출 비율은 팬데믹 이전 시대보다도 큰 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 21년 당시보다 신용카드 비율이 이렇게 꾸준히 증가한 건 맞지만 팬데믹 이후부터 쏟아져 나온 각종 구제 지원금과 가계 지원금 등등을 다 합쳐보면 가계 상황은 대출보다는 소득 수준이 더 높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저축률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기자들의 기레기성 뉴스들이나 얼토당토하는 뇌피셜로 찌끄러 적어놓은 유튜브 영상들에서는 미국 가계 저축률이 감소하고 있다고 말은 할 수는 있겠죠. 근데 팩트 체크를 해보면요. 가계 당좌예금 계좌와 머니마켓 계좌는 총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와 있죠. 얼마인가요? 7조 4천억 달러라는 아주 기록적인 금액으로 누적 저축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당연히 미국 소비자들의 지출 여력 및 투자 여력은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문제도 없으며 그저 실물 경제는 물 흐르는 대로 자연스럽게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가계 상황은 대출보다는 소득 수준이 더 높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분기마다 가구 및 비영리 단체의 총 금융자산 및 총부채에 대한 세부 정보는 꾸준하게 이렇게 순자산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총자산은 초록색 막대 그래프를 뜻하며 밑에 빨간색 막대 네모칸은 부채입니다. 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이 순자산 그게 되겠는데 검정색 굵은 실선이 순자산입니다. 보다시피 미국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총 금융순자산은 부채보다도 훨씬 많은 상태이며 올해 2분기까지도 꾸준하게 상승 중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역대 최고치라는 사실이 흥미롭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참고로 자산 총액은 174조 4천억 달러이며 여기서 부채는 20조 1천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순자산은 154조 3천억 달러인데요. 이 많은 돈이 현재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 현금, 그 외에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상을 지금까지 쭉 집중해서 시청한 분들을 느낄 겁니다. 언론에서 말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미국 기업들의 실적 성장과 함께 그 실적 성장이 주요 작용하는 미국 소비자들의 순자산 현황은 아주 탄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미국 시장은 지금 달러 유동성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해석이죠. 이는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상황에서도 유례 없이 미국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9월 18일 기준으로 지난 월요일 미국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외국 기관들의 미국 국채 보유액은 지난 7월 달에 크게 증가했으며 이는 앞으로 있을 불투명한 FOMC 금리 전망에도 불구하고 2개월 연속으로 국채 보유액이 증가한 거라고 합니다. 7월 미국 국채 총보유액은 7조 6,550억 달러로 그 전월의 7조 5,620억 달러보다도 더 늘어난 것이죠. 특히 전년 동기 대비 해외 보유액은 2.2%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를 보고 월가의 분석가들은 미국 국채가 현재 해지의 기준으로 하기에는 특별히 매력적이지 않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국채를 매입한다는 것과 그리고 일본 기관들이 일부 더 많이 미 국채를 매수한다는 점 등등을 비춰보면 주식시장 하락을 대비하기 위한 개념이 아니라 단순히 미 국채 가격의 하락을 활용하여 이번에 대거 매수함으로써 미국 경제가 어차피 경제 침체가 오지 않을 거라는 확고한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매수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일부 유튜브 영상들이나 일부 언론에서는 꾸준히 시장을 하락으로 보거나 경제 침체 논리를 펼치고는 있지만 정작 미 국채를 매입하는 거대고래 기관들과 일본 같은 국가들은 미 국채 가격의 하락을 값싸게 얻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가계에서는 어떤 곳에 투자 비중을 늘리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대 중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를 보면요. 미국 가계 언제죠? 중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이때 보면 어때요? 미국 가계 총 금융자산 대비 노란색인 현금의 비중이 가장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색인 주식과 짙은남색인 채권의 비중은 터무니없을 정도로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랬는데요. 이는 미국 전체 투자 시장에 대한 가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에 발생한 현상이라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폴 볼커 의장 이후로 시작된 강력한 고금리 시대 때문에 예금이나 적금에 부어도 연평균 20% 가까이 수익을 얻을 수 있었기에 아마도 현금 비중이 높았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
현재 2020년 팬데믹 이후의 상황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하늘색이 어때요? 하늘색이 2010년대부터 많이 올랐죠. 하늘색이 주식 투자 비중이 가장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더 높아요. 이는 아무리 고금리 사회가 최근에 펼쳐진다 해도 끼케야 5%밖에 안 되는 기준금리로는 주식 투자에 수익률을 쫓아갈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을 미국 소비자들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와중에도 채권 투자 비중은 꾸준하게 내려갔습니다. 가장 낮은 편이에요. 현금이 그 다음이고 채권은 지금도 좀 올랐어도 비중이 가장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역시나 채권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다는 그런 개인 투자자는 거의 없다는 거를 여기서도 알 수가 있네요. 채권 관련 ETF 왜 하죠? 할 필요 없습니다. 주식하세요. 지금 시대는 미국 가계 소비자들의 총 금융자산은 주식 투자로의 방향성이 압도적이라는 해석이고, 또한 기관들의 실적 성장과 함께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달러 유동성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기에 시장 투자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께서는요 전혀 겁먹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쯤이야 가볍게 웃어주시고 쉬어가는 타임 정도로만 받아들이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시장이 어떤 식으로 상승하는지를 지켜보면 된다는 결론입니다. 이와 관련된 지지라인, 저항라인 매수와 매도 타점에 관하여 예측 전망이 좀 궁금한 분들께서는요 좋아요와 알림 구독해주시고 상단 배너에 문의 남겨두시면 제가 더욱 디테일하게 도움드릴 테니까 연락 남기시고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책임지는 설계사 TV였습니다.